자,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정비법상 정비기반인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비법에 정비기반인설이 있고 공동이용설이 있죠. 기반인설 말 그대로 기반인설,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등등 기반인설이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기반인설이라고 하죠. 반면에 공동이용설은 기반인설은 아닌데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급한장, 타가수 등등 이런 거는 다 기반인설 아닌 것들. 그래서 기반인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녹지라든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다 기반인설들이죠. 그러니까 다 정비기반인설에 해당되는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한장 이거는 공동 이용시설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60번 문제는 그 분양시청 관련해 가지고 그 분양시청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 내용이 뭐냐. 거기다 또 토의동수전체 통제하는 사항이 있어요. 개별 통제할 때 뭘 통제하느냐 이거를 묻는 건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사항이고 이런 걸 좀 문제로 낸 거는 틀려달라 이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다 생략합니다. 다음 61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총에서 조합원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조합에서 의결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는 거고 또 일정한 사항은 조합원의 과반수.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을 의결합니다. 근데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외우지 못했지만 내용 중에서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 하나 고르면 되는데 정비구역 위치를 바꾸고 이건 너무 중요한 사항이죠. 조합의 비용 부담해 가는 거예요. 다 조합원이 결국은 부담하게 되니까 이런 내용.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이거나 비슷한 얘기죠. 청산금의 징수 방법 언제쯤 징수할 거냐 지급할 거냐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3분의 1 찬성을 의결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 그리고 계약서 포함될 내용 이거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잘못 선정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탈퇴 등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3분의 1 찬성이 되는데 어제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 찾아서 그냥 4번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겁니다. 다음 62번 이거는 공동구 설치 비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출제가 거의 안 되는 사항인데 이걸 냈다는 거는 난이도가 그냥 굉장히 높은 거니까 좀 생략을 하죠. 다음 63번 정비법령상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문서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총회 소집에 관한 건데 정비법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조합장이 소집을 합니다. 조합장이 소집을 하는데 조합장이 소집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요구를 하니까 소집하는 게 있어요. 조합원이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5분의 1 동일받아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외로 10분의 1 동의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임원의 자격이나 보수 등등 이런 내용들 임원 관련된 거는 10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조합장이 소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의원의 요구로다가 대의원회에서 요구하니까 소집하는 게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요구할 때는 3분의 2 찬성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좀 약간 복잡하죠.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이 요구해서 소집하는 데 이때는 5분의 1 동의로 그다음에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거는 조합원의 10분의 1 그리고 대의원이 요구할 때는 3분의 2 찬성으로 소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조합장이 소집하지만
시장군수 등이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군수 등이. 시장군수 등이 소집하는 경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6개월 이상. 조합 2번이 임기가 만료돼서, 조합원이 공석으로 있는데, 빨리 뽑아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지나도 2번이 선임되지 않고 있다. 이럴 때는 시장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네, 총회 소집에 관한 게 지문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같이 해서 좀 정리해 두시고. 근데 2번이 너무 쉬운 거죠. 2번이 결격사에 해당이 돼서 당일 퇴임했다. 그럼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효력을 잃어버리면 새로 선임된 임원이 옛날 서류 다 뒤져가지고 도장 다 새로 찍고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느 법이나 똑같아요. 도시개발법이 됐든 정비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당연 퇴임했을 때 그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다 동일한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에 총회에서 요청해서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했을 때 그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 그 대행할 사람이 따로 뽑혔으니까 임원은 당연히 퇴임하게 되는 거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죠. 근데 조합장만큼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겸할수 보통은 없다가 맞는 거고, 겸할 수 있다가 유일하게 맞는 게 요거라 그랬죠. 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즉 겸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가 맞는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중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 중에 기본으로 기억해야 될 게 정관, 그리고 임원, 그리고 합병, 해산. 이걸 기본으로 딱 외워놔야 됩니다. 정관, 임원, 합병, 해산. 이건 도시개발법에서도 동일하게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외워두시고, 다만 해산의 경우 사업 완료로 해산한다. 이때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래서 대행할 수 없는 거 정관, 임원, 합병, 해산인데 그 중에 조합장, 임원안이에요.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 64번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고, 난이도가 좀 높은 사항이에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하는데 그중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달라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약간 굉장히 지엽적인 사항이니까 오늘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번은 조정대상적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 사항이에요. 투기과일지구 지정요건, 조정대상적 지정요건, 그리고 분야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 이게 다 다르고 그 요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비교해서 외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빈도가 많이 높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생략합니다. 다음 66번을 보죠. 주택변경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해서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할 때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 맞는데 말은 복잡한데 동별 사용검사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원칙은 사업 완료 후에 사용검사 받는 건데 예외로 동별로 받을 수도 있고, 공구별로 승인받으면 공구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외로 동별, 공구별 다 가능하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에 사용검사는 15일간 하도록 돼 있죠. 맞는 거고. 3번에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데 원칙은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예외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로 사용 승인 받았다. 이때는 사용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은 동별, 구역별, 세대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별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틀린 내용이에요. 답은
4번인데 원래는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죠. 근데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다만 그 사유에 따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없다. 요 경우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아야 될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이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일단 받아야 돼요. 시공을 보증한 자도 부도나 버렸다. 이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공자는 빠져야 돼요. 시공자가 받는 건 어떤 거냐면 사업주체가 원래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용검사를 안 받고 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받고 있어요. 이때 누구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든 시공자든 입주예정자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없고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 안 받는다. 이때는 누가 됐든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시공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등으로 인한 거라서 시공자 빠져야 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에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 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한테 그 사용검사 신청하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사업주체 대신에 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받으니까 이걸 예치하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맞는 내용인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66번 문제도 사용검사가 좀 빈도가 있는 사항인데 좀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됐어요. 답도 어렵고 답이 아닌 지문 중에 5번은 또 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사용검사를 누가 받느냐 이걸 좀 구별을 해놔야 됩니다. 원래는 사업주체가 받는 거고 예외가 있는데 그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 안 받을 때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단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없거나 또는 시공을 보증한 자도 파산했다. 이때 이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고 있을 때는 누구라도 받는 거니까 보증한 자든 시공자든 입주예정자든 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정답이 되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좀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67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할 때 광고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여기도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난이도가 극상에 해당하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왜냐면 광고할 때 거기다가 뭐를 포함해서 광고하느냐 이런 거니까 뭐 일반적인 문제는 아닌 겁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뭐가 포함인지 몰라도 사업의 전체 구조를 알면 답은 고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요 뒤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요.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받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서 땅 사가지고 주택건설에서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집할 이유가 없죠.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농 소유자가 그냥 조합원이 돼버리니까 설립인가 받으면 되는 건데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에 설립인가 받는다. 이 순서를 좀 이해하시면 딴 건 몰라도 여기 설립인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주체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립인가 받은 게 아니라 모집하고 있는 단계, 모집 단계니까 설립인가 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립 이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주택사업의 순서, 조합이 사업을 할 때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디귿본 내용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디귿을 빼버리고 찾으면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67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긴 하지만 이 사업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디귿본 문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나마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라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요건에 관한 사항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처음부터 건설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꿔서 설치한 겁니다. 이때 이제 허가받고 하게 되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세대 구분형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서로 다른데, 일단 구분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 부엌을 둬라, 뭐 구분 출입을 따로 둬라, 이런 건 다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역번에 보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을 두거나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라. 이거는 허가받고 설치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음부터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이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처음부터 건설할 때 이거를 가변 형태로 통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막아가지고 일부를 세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게끔 세대 간 연결문을 두거나 경량구조 경계벽,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받아서 설치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건설할 때 이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기역번을 빼놓고 풀어야 돼, 기역번을.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요건 다 맞는 겁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맞죠? 여기다가 이제 같이 기억해 둘게, 세대 구분형 세대수가 전체 10분의 1이다. 해당 동의 3분의 1이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죠.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 한 세대가 살던 걸 막 3개, 4개로 쪼개면 안 되니까 두 세대 이하가 되는 거고, 구분 생활 돼야 되니까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 따로 있고 부엌 따로 있어야 되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구조나 화재, 소방, 뭐 피난안전 등 관계법에 따른 안전기준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그래서 요 기역번,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세대 구분형, 거기만 해당되더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되고. 자, 69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은 이게 쭉 보다가 등록이 나왔죠? 등록이 나온 순간 민간부터 떠올라야 돼요. 앞에가 공익법인, 더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틀렸구나라고 풀어야 되는데, 자, 그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주택법 문제를 풀다가 민간부터 떠올려서 풀어야 될 키워드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택사업의 등록이란 단어가 나오면 민간만 해당된다는 게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두 번째, 보증이라는 단어. 이 보증은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다 마찬가지로 민간만 해당되죠. 세 번째로 대지, 소유권, 확보, 요 단어가 나와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얻으려면 대지 소유권이 먼저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 등은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주자, 모집, 승인. 이 승인은 신고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택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는 거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라는데, 뭐 입주자 모집의 승인이든 입주자 모집 신고든 다 민간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제한 관련된 부기등기. 국가는 부기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사업하다가 땅 팔고 도망갈까봐 그 못하게 등기부에다 써버리는 건데, 국가가 뭐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 민간이 사업하다가 뭐 문제될까봐 이제 부기등기를 요구하는 거고, 민간이 땅도 없이 사업하다가 막 사기 분양하고 막 이럴까봐 이런 규정들 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민간만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등록 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입주자 모집 승인, 부기등기 이 단어들 기억해놨다가 지문에 이런 것처럼 등록이 보였다. 민간부터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공익법에 바로 틀린 거 이렇게 푸셔야 되고. 다음 이번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의 주택 건설할 때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구조가 사업을 잘 못하는 뭐 조합이라든지 토지 소유자 또는 고용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동으로 하는 거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주택사업 전문가에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건데, 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자체, 토지특공사, 지방공사까지는 됩니다. 근데 국가는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여기 틀렸고, 3번에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여기도 공동으로, 왜냐면 고용자도 주택사업 전문가가 아니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한다라는 건데, 단 이 고용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다, 이 표현을 좀 주의해 두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조합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예요. 고용자만큼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니까 이거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때문에 맞는 거니까 그 표현을 주의해 두세요.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답은 3번인 거고, 4번에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대여를 보는 순간 말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거나 뭘 잘못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 경우에는 말소해야 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도 안 되고 말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소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등록증을 대여를 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근데 이게 어느 법에서나 이 대여와 부정 등록,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 또는 의무적 말소 사유,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 기본으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로 대여와 부정 등록, 대부 이렇게 외워두세요. 영화 갓파더 있죠, 갓파더. 대부. 그래서 대부 말소해야 한다, 대부 이렇게 외워두시고, 대여 나왔으니까 말소해야 한다. 근데 여기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냥 틀린 거죠. 5번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 처분 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틀렸는데, 주택법에서 항상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소가 됐다고 이미 승인받은 사업을 못하면 피해는, 분양받은 사업이 피해보니까 말소는 됐지만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이죠. 다음 70번, 주택법령상 용어 설명이 틀린 거 1번.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맞죠? 공동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아파트가 있고 연립,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죠. 2번에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는데, 이 준주택의 종류 외워놔야 되죠. 준주택은 닭이 오노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밤에 출출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치킨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전화 걸어서 따진 겁니다. 닭이 언제 오노 이러면서 닭이 오노 외워놔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중에 오피스텔, 준주택에 해당된다. 맞죠? 다음 3번에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거로 분리가 되면 각각을 별개단지로 본다. 이것도 맞는데,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되는 그 시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건 뻔하니까 외울 거 없고, 그 중에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그다음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해놔야 돼요. 다른 건 철도, 고속도로 뻔하니까 안 해도 되고, 일반 도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 8m인데 이건 지금 바꿔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8m 이상의 일반 도로, 20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헷갈리니까, 일단 이제 글자 수를 세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게 딱 8글자죠. 그래서 8글자가 8이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일반 도로는 20이 되겠죠. 그리고 지문 보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 그래서 8m 이상. 그러면 이제 별개단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주택에 딸린이란 말을 보는 순간 이미 부대시설이다라고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뒤에 복리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딸렸다, 부대됐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의 기능상 필요해서 딸려 있는 것들, 자전거 보관소 또는 담장 또는 단지 내 도로 등등이 다 부대시설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거고, 5번에 도로, 상하수,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게 다 기관시설이죠.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과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 기관 대 기관을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거면 그때 이제 간선이 되죠. 그래서 도로, 상하수 등등은 그냥 기관시설이고, 그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건 간선. 이것까지 다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설명이 틀린 거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감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업 시간 자세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 절차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고, 이번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이것도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인데 그냥 넘어가고, 근데 뭐 동의를 했는데 동의 의사는 뭐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세히 고민할 거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번도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이니까 잘 모르는 거고, 5번을 보면서 바로 찍어야 됩니다. 5번 보면서. 대선 리모델링 하려는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안전진단 요청한다. 이거는 내유성과 관련 없고 중축하는 리모델링, 중축. 왜냐면 기존의 건물이 노후화돼 있단 말이에요. 노후화돼 있는데 이거를 대선할 때는 이거 수선만 하면 되니까 안전진단 필요가 없어요. 근데 증축을 하면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 구조가 약한데 위로 올려가지고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중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는 대선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요걸 바꿔놓은 거니까. 그래도 뭐 개념 정리는 돼야 되니까. 앞에 어려운 지문들이 있지만 5번 지문은 좀 쉽게 판단 가능한 사항이니까 답만 좀 체크해 두시고. 다음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성과 대지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박스 내용을 보니까 건축법 여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일 때 이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죠. 건축선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처럼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의 건축선, 한마디로 줄여서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있고, 두 번째가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 있죠. 세 번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이 있는데,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은 원칙은 도로 중심선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거고, 다만 도로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다. 그 하천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부터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선정할 때 재배를 한다. 이건 이제 말로는 어려운데 그림은 별거 아니죠.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돼 있다. 이때 원칙은 도로의 중심이 되는 선, 이 도로가 있고 도로의 중심이 되는 요 선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하게 되는데 이때 후퇴 거리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을 후퇴하죠. 2분의 후퇴하는 이유가 이쪽도 후퇴해서 2분의 가까이 후퇴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로 쓰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요 너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양쪽으로 후퇴하니까 소요 너비가 확보가 되는 거고, 다만 도로 반대쪽에 하천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다. 이쪽 가가지고 하천이 있거나 이쪽으로 낭떠러지가 있거나 경사지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후퇴해봐야 도로 확보가 안 되니까 이때 후퇴 방법은 하천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 여기부터 소요 너비를 다 확보해야 되니까 소요 너비만큼을 모두 다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고, 건물이 요 선을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건물을 질 때 못 넘고 여기까지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 너비에 못 미칠 때 도로 그 건축선 정해지는 방법 원칙은 중심선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반대쪽에 하천 철도 경사증이 있을 때는 그 도로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 그리고 이렇게 후퇴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이 면적,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재배시킨다라는 걸 같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도로로 쓸 거니까 그 대지 면적에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소요 너비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도로 중심선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을 물러나서 건축선이 정해지고, 도로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으니까 이때는 하천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거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 대지 면적 선정할 때 재배시킨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앞에가 2분의 1 나와야 되죠. 기억번에는 2분의 1. 근데 니은도 2분의 1 나왔으니까 틀렸고, 3번에 보면 그 원칙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을 물러난 선. 근데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을 때는 소요 너비만큼을 물러난 선. 그리고 대지 면적에는 재배시킨다. 여기 맞는 거죠. 답은 3번이고. 자, 73번은 난이도가 극상 문제예요. 이거 빼겠습니다. 74번도 이 용도 변경이라는 사항인데,
용도 변경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건 너무나 지나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용도를 바꿨는데, 그 자동차 영업소, 거기에 노래 연습장, 다 이제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 바꾸는 거고, 거기에 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그 예배되는 사항 엄청나게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시설군 외우도 안 풀려요. 용도 변경 시설군 자산 전문 연계 건축이 다 외우죠. 그리고 해당되는 시설 다 외워도 안 풀린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그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다음 75번.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빈도각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뭐 이쪽 부분은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다룬 사항인데, 구조 안전 확인 관련해서 가장 기본 사항이 이거예요. 높이가 13, 처마 높이가 9m입니다. 기둥 사이 거리가 10.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처마 높이는 9가 돼야 되는데 7이니까 니은번이 일단 다 빠져야 돼. 니은번이. 그리고 건물 높이는 13이고 기둥 사이 거리가 10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또 그 난이도가 지금 높은 사항이니까 뭐 굳이 뭐 공부를 저는 수업 시간에 안 다룬다면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76번, 이것도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이고, 이거 어려운 거니까 버립니다. 77번을 보죠.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용적률. 이 용적률 구하는 거, 건폐율 구하는 거, 이거 구하려면 이제 건축 면적 어떻게 선정하느냐, 대지 면적 어떻게 선정하느냐, 또 그 바닥 면적 어떻게 선정하고 옆면적 어떻게 선정하느냐, 요 내용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이에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으면 어려워 보이는 거지, 요 부분 자체가 빈도가 아주 높은 사항이니까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적률 구하는 거니까 용적률의 공식,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리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바닥 면적을 구할 때 그 바닥 면적이 포함 안 시킨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일이 배울 건 아니고 건축물의 기능상 필요해 보인다. 이건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서 모두 제외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렵게 아니고 기능상 필요한 건 싹 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바닥 면적을 싹 합해서 연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때 연면적에서 추가로 또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요. 추가로 제외되는 사항이 주지 대피입니다. 절에 불났어요. 절에 불나니까 주지 스님이 맨 먼저 대피 도망가 버립니다. 저 주지 대피, 저 주차, 지하,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이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또 빼야 돼. 그래서 요 면적들을 먼저 빼버리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보면 대지 면적이 1500이에요. 대지가 1500. 그 다음에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게 1000으로 다 일률적으로 10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면적에서 뺄 것부터 먼저 찾아보면 되는데, 지상의 1층 중에서 500은 그 주차장으로 써요. 그럼 여기 해당됐죠. 주지 대피. 그러니까 요 면적은 용적률 구할 때는 뺀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500은 이종 근생이니까 이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거는 연면적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 2층부터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다 쓰기 때문에 모두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2층부터 1층이니까 10개 층이고 면적 다 1000이니까 여기에 계산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죠. 1만. 그 다음에 지하 1층, 일종은생 시설. 뭐 용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하니까 무조건 빼버려야 되죠. 지하 2층도 빼야 되죠. 왜냐면 주지 대피를 다 뺀다 그랬죠. 지하층. 주차도 빼고 지하층도 빼고. 여기 다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포함시킬 거는 요 면적하고 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500. 그러니까 연면적이 1500이에요. 그거를 1500을 나누면 700이 되죠. 용적률은 700%. 그래서
그래서 계산 방법이 어려운 건 없어요.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용적을 구하는 공식. 이거 어차피 다 알 거 아니에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이 대 연면적이다. 그리고 여면적은 각층 받은 면적 합계로 구하되 그 주지 대피 해당되는 거 뺀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구해지는 겁니다. 답은 2번인 거고. 다음 78번.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건축물. 공개공지가 필요한 건축물은 일단 지역이.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은 일반 주거, 그리고 준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요 지역이 돼야 공개공지가 필요하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그럼 지역부터 확인해 보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인데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4번 일단 빼야 되고, 요 지역에서 공개공지가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가 돼야 돼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 굳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공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축물의 용도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문화 및 집회 또는 종교시설 또는 판매시설 또 업무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등등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 다만 주의할 사항이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판매시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공개공지 설치해봐야 벤치 갖다 놓고 파고라 설치해서 만들어 놔봐야 비린내 나고 누가 거기서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재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기억이 해당됩니다. 운수 같은 게 빠졌는데 운수 시설인데 역영용 시설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보면 1번은 지역은 맞지만 초등학교가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2번은 판매시설이지만 농산물 유통시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망탑 이런 것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지역도 안 맞고 유스호텔 건축물도 안 맞아요. 5번은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운수시설 그중에 역영용 시설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고, 건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공개공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79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요건 중에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농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인데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 중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농사 못 지니까 해당 농지를 남한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령이라는 게 60세 넘어가야 이제 고령이 되는 거고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했던 기간이 5년이 넘어야 돼. 5년.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농사 못 지니까 빌려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농업 경영 기간 제한 안 두면 59세가 됐을 때 시골 가가지고 농지 사가지고 잠깐 농사 짓는 척하다가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 기간이 5년 넘을 때 이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 국외여행 중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못하죠. 이러면 이제 임대차가 되는데 이거는 위탁도 돼요. 그래서 요 사유들이 기본적으로 위탁 경영이 가능한 사유들인데 위탁 경영이 가능할 때는 모두 임대차가 또 다 됩니다. 임대차. 위탁 경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가능한데 위탁 경영 사유 중에 국외여행 중인 거는 다 기본적으로 3월 이상 국외여행 중일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맞는 거는 60세 5년 3월. 60세 5년 3월이니까 답은 3번이죠. 다음 8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위탁 경영은 농업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경영을 하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경.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럴 때 이제 남한테 그 일을 맡긴다. 그 위탁이에요.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밭에 못 나간다. 자경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경을 못하니까 남한테 일을 맡긴다라는 거고, 농사 짓다가 군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고 가는 거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농지 이용 승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하니까 계획에 따라 가는 거니까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5번에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업에 전부를 위탁한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 농작업을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데 일부는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를 하면 안 되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34회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35회 문제 갖고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